본 영상은 11월 27일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강의한 자료의 일부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11월 22일 밤에 미국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AI 버블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 버블에 대한 논란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잘 때만 해도 엔비디아의 호실적 덕분에 주가 지수가 오르고 있어서 별 걱정 없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세를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기사를 봤더니 하락 이유를 전부 다 AI 버블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축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서 주가가 빠졌다고 하는 건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날의 하락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목요일의 하락은 9월 비농업 고용에서 촉발됐다고 합니다. 9월 비농업 고용이 11만 9천 명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이 시장 예상치인 5만 명을 2배 이상 넘어선 수치입니다.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9월의 그 비농업 고용이 발표된 직후 CME 패드워치의 그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상승했고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그 실업률이 4.4%로 그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커졌다고 사람들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의 그 부농업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건 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날 이 베스햄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나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나서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햄액이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10월 FOMC 이후 줄곧 이런 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뉴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리사 쿡 이사가 자산시장이 부풀려졌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리사 쿡 이사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분들이 AI 거품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했지만 이렇게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한 적이 없었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AI 거품론이 나왔고 이날 처음으로 나온 발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왜 하락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로 AI 버블 때문이라면 AI 주식을 팔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다면 AI 주식을 팔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고를 했고 그 숙고의 결과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11월 20일 오전에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A Policymaker's View of Financial Stability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11월 20일이면 이 목요일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사진이 그 당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연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리사 쿡 기사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탄탄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재무구조가 견조하고 은행들의 자본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견조하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취약한 요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네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는 이 자산 가격입니다. 둘째는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사모대출입니다. 셋째는 헤지펀드의 미국 국채시장 영향력 확대입니다. 넷째는 생성형 AI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입니다. 첫 번째가 자산 가격입니다. 이 쿡 이사는 주식, 회사채, 레버리지론, 주택가격 등이 역사적 평균 대비 높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높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리스크 대비 보상은 수익률을 말합니다. 이 보상이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된다면 가격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사 쿡 이사가 이 currently my impression is that there's an increased likelihood of outsized asset price declines. 그러니까 현재 자산 시장이 과도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위기가 온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이 낮다는 말은 금융시장에서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수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면 이 작은 충격에도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 전문가들은 리사쿠 기사의 그 첫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한 이 말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과 주가 폭락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유명한 분들이 자산 시장의 거품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별 반응이 없다가 리사쿠 기사의 한마디에 자산 시장이 갑자기 폭락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리사쿠 기사의 첫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한 말만 부각을 시키는데, 제가 보기에 주식시장을 폭락시킨 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포인트이고, 특히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로 넘어가서 리사쿠 기사가 말한 두 번째 포인트는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사모 대출입니다. 리사쿠 기사는 사모 대출이 5년 동안에 시장 규모가 2배가 증가했다면서, 이렇게 급증하는 규제 밖의 그 대출 시장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차주한테 자금을 공급해 줌으로써 기업의 그 자금 조달을 돕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험이 더 크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위험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개 정보 부족, 규제와 감독 수준이 낮은 점,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레버리지 펀드가 얽혀 있어 전염 경로가 복잡한 점, 디폴트율은 아직은 낮지만 이는 후행 지표로 알 수 없고, PIK가 증가하는데 이는 부실을 감추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쿠 기사는 현재로서는 2008년과 같은 신용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분야는 매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PIK가 증가하는데 이는 부실을 감추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PIK는 Payment in Kind의 그 머리 글자입니다. 정식 표현은 Payment in Kind Interest입니다. It's a kind of magic. 이 말은 마법 같은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은 마법이지만 정식 마법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PIK도 이자는 이자지만 정식 이자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자라는 뜻이고,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PIK가 금융에서는 이자를 현금으로 내지 않고 원금 증가라는 형태로 대신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 원금이 100만 원에 이자가 10만 원이면 원래는 현금으로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내지 않고 원금에 붙여서 원금이 1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부실을 감추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래 기업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부족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현금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자에 원금을 붙여서 나중에 갚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 10%의 이율이라면 기업이 100억 원을 대출 받고 연 10억 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PIK로 전환하면 이자 10억 원을 안 갚습니다. 대신에 대출 원금에 붙어서 원금이 110억 원이 됩니다. 이 기업은 돈이 없어서 이자도 못 갚을 정도입니다. 재무 상태가 매우 약화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업이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부실해졌다는 걸 외부에서는 금방 알게 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PIK로 전환하면 외부에서는 이런 부실을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못 갚은 그런 것으로 그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대출을 해주는 대출기관도 여신을 제공하는 회사가 부도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구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제 리사쿠 기사가 왜 PIK 증가를 위험 신호로 보는지 아시겠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은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PIK로 원금이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상환 불가능해질 확률이 아주 커집니다. 그런데 이 사모대출 시장은 투명하지가 않아서 이런 PIK 대출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외부에서는 모른다는 것이고, 시스템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PIK는 기업의 부실을 숨기고 사모대출 펀드의 부실을 숨길 뿐이어서 문제가 터지는 시간만 늦출 뿐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나중에 갚을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PIK 비중이 점점 늘면 늘수록 표면상으로는 부도율이 낮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재된 디폴트 위험은 증가하고 있고, 심하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리사쿠 기사가 부실을 감추는 효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헤지펀드의 미국 국채 시장 영향력 확대입니다. 이 문제가 리샤쿠 기사 연설의 핵심입니다. 최근에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국채 시장의 구조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헤지펀드의 국채 보유 비중이 2021년 4.6%에서 금년에는 10.3%로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국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전통적인 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아니라 헤지펀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 트레이드를 한다는 것입니다. 헤지펀드는 국채의 현물과 선물 간 스프레드를 이용한 거래를 하며 단기 자금과 고배율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만약 단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진콜이 발생하면 대규모 국채 매도가 일어날 수 있고 시장 유동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고 국채 금리와 가격이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전체로 스트레스가 전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헤지펀드가 제도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담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레포 펀딩입니다. 레포 펀딩은 채권을 맡기고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담보가 국채와 MBS 등인데 물론 이 중에서 국채를 가장 선호하고 국채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어쨌든 이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채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즉시 가격 산정이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아 은행이 담보로 회수하기 쉽고 헤어컷도 낮기 때문입니다. 헤어컷은 이 담보가치 차감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채의 경우는 차감률이 1%에서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담보가치를 95%에서 99%까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안정적인 국채를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단기 국채는 98%에서 99%를 담보로 인정해 주고요. 2년에서 10년물은 95에서 98%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20년에서 30년물 장기 국채는 92%에서 95% 정도를 담보로 인정해 줍니다. 참고로 만기 1년 이하의 국채를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고 줄여서 T빌이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국채 기반 베이시스 트레이드에서는 단기 국채의 헤어컷은 1%에서 2%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증거금이 약 2%에서 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배에서 5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2%만 있으면 100%에 베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헤어컷이 조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강제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 국채 시장이 급변하고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이 옵니다. 연준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나리오이고 리샤쿠 기사가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레포 펀딩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헤어컷의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포 펀딩이란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초단기 대출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Repurchase Agreement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매입하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채권을 팔고 내일이나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매입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매입을 할 때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레포 금리가 0.01%라고 하면 오늘 채권을 100에 팔고 내일 다시 100.01에 사오기로 약속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은 담보대출인데 굳이 채권을 매도하고 내일 재매입하는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법적으로 담보대출보다 처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은 담보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담보 대신에 레포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레포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로이터 기사의 제목은 What the Fed cut U.S. repo rate still high as liquidity tightens into year end.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연말로 갈수록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미국 레포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레포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만약 이 레포 금리가 올라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더 많은 담보 요구를 하거나 일정 부분 상환을 요구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10,000 가치가 있는 국채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고 하겠습니다. 헤어컷이 2%라면 $9,800를 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포 금리가 올라가서 국채 가격이
$9,900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것의 98%인 $9,702만큼만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98는 상환을 하거나 담보를 더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빌린 자금의 일정 부분을 상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지펀드는 어떤 자산을 팔았을까요? 가장 팔기 쉬운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들 그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을 팔았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마침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모두 다 올라서 수익을 낸 상태라 팔기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폭락한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 주식이 폭락한 원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원인 분석은 중요합니다. 만약 AI 버블 때문에 주식이 폭락했다면 AI 주식을 팔아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AI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그 어떤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 또 팔게 되면 어떤 주식을 파느냐 또는 사느냐가 나중에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언론에 나오는 말만 믿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레포 금리가 상승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이건 제가 그 2주 전 그 라이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들 기억하겠지만 이 셧다운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그 셧다운을 대비하기 위해 일반 계정, 이것을 이 TGA,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재무부가 TGA 잔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정부의 지출 중단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현금 비축을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무부가 현금을 흡수하면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재무부의 TGA로 빠져나가면서 단기 그 자금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해졌고 그래서 이 소프트 금리가 상승하고 레포 금리가 상승한 것입니다. 또 정부 셧다운 상태에서는 TGA 운영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세금과 채권 발행 등으로 돈이 TGA로 들어오면 곧바로 정부 지출로 나가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렇지만 이 셧다운 상태가 되면 예산의 승인이나 지출 권한이 없는 부처가 생기기 때문에 지출이 그 멈추거나 둔화되고 반면에 세금 등 그 수입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TGA 잔고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셧다운 상태에서는 그 의회가 예산이나 지출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출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없거나 또는 미뤄집니다. 그래서 TGA에서 나가야 할 돈이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TGA 잔고만 늘어나고 반대로 유동성은 시장에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소프르와 IORB 간 스프레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소프르는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의 그 머리 글자인데 미국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간에 돈을 빌릴 때는 이 소프트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IORB는 Interest on Reserve Balance의 머리 글자인데 이 은행이 연준에 돈을 맡기면 그 돈에 대한 그 대해 지급하는 그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준에 돈을 맡기면 연준이 지급하는 이자율이 IORB입니다. 연준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IORB는 리스크가 없는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도 IORB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르와 IORB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소프르가 올라갔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미국 은행들이 서로 이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은행도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르와 IORB 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자금 시장에 경색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르와 IORB 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자 무슨 의미라고 했죠? 자금 시장에 경색이 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하늘색 점이 최근의 소프르와 IORB 간 스프레드를 나타냅니다. 자 스프레드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 얘기는 자금 경색이 왔다는 말입니다. 리사코 기사가 말한 마지막 네 번째는 생성형 AI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리사코 기사는 AI가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생성형 AI의 그 장점은 시장 효율성을 향상하고 분석과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합니다. 자, 그렇지만 위험 요인으로는 기존 알고리즘보다 예측이 더 어렵고 군집적 매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군집적 매매란 너무 많은 금융회사가 똑같은 AI 모델에 의존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이 팔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대량 매도에 나서서
시장이 급락할 수가 있어서 순간적인 폭락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감독과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성형 AI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 덜 중요하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사쿠 기사의 연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탄탄하다. 그러나 특정 영역의 취약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 4가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첫째, 높은 자산 가격. 둘째, 사모펀드와 비은행권 신용시장 확대. 셋째, 헤지펀드의 국채시장 레버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반 금융기술의 확산입니다. 리사쿠 기사는 금융안전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의 의장으로서 이러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금융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연설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모펀드가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셧다운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돼서 금리가 올라갔고 그래서 은행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빌린 돈의 일부를 상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마당에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는 없어서 빌린 돈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하기 쉬운 자산부터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비트코인, 2순위로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비트코인과 주식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저도 금융 전문가는 아니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